안녕하세요. 세속TV 연어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의 종류에 대표적인 것 중에 상속세 조사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도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상속세 조사까지 정확히 마무리돼야 되는 겁니다. 자, 작년에 상속세 신고 조사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조사 대비도 해두어야만 이제 조사 때 세금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는 거는 사실상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신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상속 재산이 있지만 그게 전부 부동산일 경우엔 난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신고 이후에 조사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공유해보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속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누군가 돌아가신 거죠. 누군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상속인들의 지위에 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일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까지는 상속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집 한 채예요. 그럼 집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일단 그 지분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이냐? 기본 법정 지분은 배우자가 1.5, 그다음 자녀들이 1대1, 1대1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게 상속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쪼개서 하면 추후에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한 명에 몰아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실상 예를 들어 연로하신 어머니라고 하면 굳이 어머니로 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분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럼 또다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몰 비용이 무엇이냐? 취득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명의가 갔을 때는 명의가 일단 바뀌죠. 그럼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추후에 집값은 오르고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면 누군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취득세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실 생각이라면 이제 자녀분들 중에 무주택자의 분들한테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기식이 좀 좋고요.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제 어머니한테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취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부동산 값이 이제 집 한 채지만 20억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 근데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집을 팔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때 세금을 납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몰납도 가능하지만 연부연납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예전에 5년인데 지금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부연납을 통해서 물론 이자율은 좀 발생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당장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한다면 이제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연부연납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상속세 당장 부담을 줄이실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이 한 채인 경우 또는 한 채인 경우에는 상속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 보험금이 있었다. 그래서 보험금에서 중요한 것들은 보험 가입에 있어서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피상속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의미해요. 그 피보험자도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다. 그럼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피보험자면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겠죠. 내가 납입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 부분은 상속재산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계약자가 자녀 이름이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속 납입을,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그 보험료를 납입했었기 때문에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보험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판례에서는 어찌됐건 우리가 납입한 자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속세 신고라던가 조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도 있을 수 있고요. 차량을 간혹 빼두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차량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일단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파악이 안 돼요.
사망 신고를 예를 들어 하기 전에 뭐 돌아가신 분이 미리 뭐 내 뭐 통장에 얼마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재산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신고할 때 사망 신고와 동시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같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상속인으로서 뭐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런 내 자산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상속세를 신고할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상속세 신고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가 끝났다 하면은 이제 세무사를 찾아가서 내가 상속세 납입 금액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하겠죠. 그럴 때 세무사를 잘 고를 때 중요한 거는 조사. 우리가 조사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또 나올 수도 있는지에 대한 확장 범위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5년 이내 뭐 처분한 재산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보고 있어서 상속인들의 지위에 선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속세 신고할 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고 상속일 앞두고 계신다 하면은 그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두시고 미리 세무사랑 모의로 상속세를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플랜들이 있고 그리고 상속세 조사를 갔을 때 조사에서 어느 정도 추징세액이 나올지를 예상하고 간다면 우리가 좀 마음은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여러 가지 상속세 조사에 대한 케이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사랑 미팅을 하실 때 상속세 조사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그때 우리가 나올 어느 정도 예상 세액까지 맥스 세액까지도 한번 측정해 보면서 모의 상속세 대비 뭐 세무 상담이라던가 대비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상속세 추세에서 이제 보게 된 케이스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감정평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주택일 수 있죠. 그러면 시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 낮게 형성돼 있다고 해서 상속세 낼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서 상속세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상속세를 내지 않는 범위까지 좀 올려진 상태라면 추후에 그걸 양도하게 될 수 있죠. 누군가 상속을 받을 거고 그 상속된 부동산을 가지고 추후에 양도했을 때 뭐가 발생하죠? 양도 차익이라는 게 발생하죠. 양도 차익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이거 뭐 오래된 주택인데 뭐 낼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낼 게 없더라도 오래된 빌라, 오래된 뭐 낡은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내가 추후에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 내가 상속인의 지위에 쓴다면 내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을 또 안 내고 싶잖아요. 상속세도 안 내지만 추후에 양도세까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하시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요새 추세는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굉장히 쌍불을 켜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국세청에서 봤을 때 시가에 좀 너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를 굉장히 이제 낮게 받은 케이스들도 나오거든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당장 낼 세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네가 감정평가를 조금 더 낮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무서에 신고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는 시세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는 세무서에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세법의 시가라는 거는 전후 6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 최장기간 2년 밑으로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현재처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내가 받은 감정평가액이 당연히 낮을 수 있고 일단 거래가 거의 전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본인이 입증할 자료가 좀 있어야 되고 본인 담당 세무사랑 상의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이왕 나왔다 하면은 저는 분명히 세무대리인의 상담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찾아갈 때도 상담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상속세가 안 나오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놓치고 갈 게 없는지 혹시 더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의 대비법은 없는지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비가 들더라도 소통 상담은 한 번쯤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상속세 신고 조사 여러 건 하면서 다양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